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버티는 용산 경찰 압수수색 빈손입니다. 어제 경찰이 직접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도착을 해서 영장을 제시를 했지만 우리는 협의된 바 없다라고 얘기해서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네, 결국 영장에 적시된 집행시한 일몰시한까지 대치했지만 빈손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빈손은 아니고요. 한참 영장에 적시된 시간이 지난 뒤에 저녁 7시가 넘어서 전해준 일부 자료를 가지고 겨우 철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경찰이 영장에 적시된 집행시한이 끝난 뒤에도 버티고 있었다는 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각에선 경찰이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윤석열, 계엄 3시간 전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지침을 하달했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해드렸던 게 새벽 사이에 있었던 속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경찰청장, 서울청장 긴급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연유로 긴급 체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순간의 감정으로 욱해서 뭔가 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총선 패배 뒤 계엄권에 무릎 꿇고 안 된다 만류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랑 초여름에 만찬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총선이 4월 초였었죠. 그런데 총선에서 끝나고 나면 4월 초중순쯤에 벌써 계엄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무릎 꿇고 안 된다고 만류한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4월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최소한 반년 이상 꾸준히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왔던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도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사실상 탄핵 말고는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2차 표결엔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4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2차 탄핵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1차처럼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안 가결시켜야 됩니다라는 아니지만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인즉슨 결국 찬성표를 던지는 우회적인 뜻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로 봤을 땐 현재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나 찬성표 던질 겁니다가 5명입니다. 여기에 동아일보의 익명으로 나도 찬성표 던질 수 있어요라고 시사한 사람이 익명의 초선 의원 1명이 더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총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 2명만 더 돌아서면 탄핵안 통과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서울신문입니다. 김용현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무부 건강양호 정상적 생활.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 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살을 시도했던 모습이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온 것처럼 현재 건강에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전해졌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군 지휘부 마비, 6.25 후 안보 가장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이 계엄 상황에 지금 군지휘부가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국방장관 구속되고요. 특전사령관 등 16명이 직무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 대상이다. 이 얘기인 즉슨 북한이 만약에 도발한다고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 안 그래도 북한이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 관영 매체죠.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다. 탄핵 표결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죄의 주모자로 지목된 윤석열은 피의자로 입건됐고 출국이 금지됐다라는 등등의 소식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의 이 어수선한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될 이유가 사실 100가지도 넘긴 합니다만 그중에 하나 안보 문제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이거 지금 누가 상 받고 있는 시상식인 것 같다 싶죠? 여기서 힌트는 바닥입니다. 바닥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더 노벨 프라이즈라고 써져 있죠. 노벨상 시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이 롱드레스를 입은 이 여성은 그쵸, 한강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직접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시상식 참석 후에 이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감을 또 밝혔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역사나 폭력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어떤 사람들과는 도무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연결되기 어렵다는 느낌 같기도 하는데 글을 쓰려면 어떤 최소한의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없다면 이 언어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어떤 사회적인 일들이 다르지 않는 글이라고 해도 아주 개인적으로 보이는 글이라고 해도 그런 아주 작은 최소한의 언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강자가 최소한 언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글을 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희망이 또 솟아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화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얘기가 있죠. 한강 작가의 이 발언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의 전쟁이 난 우리 국민들 마음의 한 송이 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3시간 전입니다. 3시간 전. 언제부터의 3시간 전을 말하는 거냐 보겠습니다. 계엄 전 경찰청장, 서울청장 안가로 불렀다. 모의한 정황 아니겠느냐라는 기사입니다. 계엄이 있기 전 3시간 전에 안가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렀다라는 거죠.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3일 오후 7시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서울 종로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던 이 상임위에서 회의에서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청장님, 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틀었는데. 그런데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그 김봉수 서울청장께 전화를 했나요?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저도 조금 좀 당황스러워서 어떤 네.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몰랐다. 언론 보고,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김규영 대변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네. 군도 그렇고 경찰의 수뇌부가 처음에는 이제 언론 보고 얘기했다, 아니면 네. 뉴스 보고 얘기했다, TV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진술의 사실에 기초해서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군에서도 처음에 특정사령관이 네. TV 보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대통령이 한 번 전화가 왔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엄에 관련돼서 12월 1일 날 이틀 전이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6곳을 뭐 확보하라 그런 지시가 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숨기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새벽에 긴급 체포된 이유가 이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TV를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지만 네. 3시간 전에 대통령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A4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날 갑작스럽게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어떤 권한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치밀하게 뭐 사전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의 사안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좀 더 엄중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중한 건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위증죄도 좀 추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런 연유들 때문에 결국 긴급 체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계엄 3시간 전 경찰청장 안가 불러지시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 해명 거짓 드러나. 명확하게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그날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다른 얘기들은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을 수 없죠. 지금부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네. 3시간 전에 이 치안 책임자들을 불러서 A4 용지를 한 장 줍니다. 그 안에는 10곳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회, 민주당사, 또 MBC 등 해서 10곳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또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의 이 피의자가 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지금 이분들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거짓말만 했다면은 네. 이 이후에 뭐가 있겠어요?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수사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가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와서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증거 인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지시문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지시문 같이 볼까요? 어떤 지시문이냐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 한 장에 대략 한 10줄 정도 되는 양으로 해서 줬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뒤에 국회, 중앙선관위, 민주당사, MBC, 여론조사꽃 등이 김어준 씨가 하는 거죠. 여론조사꽃. 이런 10여 곳을 접수하라라고 지시문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저희가 국회랑 선관위는 이미 뭐 계엄군이다 뭐 포착이 됐어요. CCTV 다 찍혔고요. 알고 있는데 국회 선관위 말고 민주당사, MBC, 언론사도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 뭐 개인이라고 봐야 될지 개인 업체라고 봐야 될지 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김기용 대변인님 접수하라예요. 접수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것을 사람이 못 들어가게 네. 막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어떤 중요한 문건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병을 확보해라 그런 네. 점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접수하라는 취지에 대해서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막아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라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막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술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국회의원을 예를 들어서 문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순히 막는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어떤 행위, 어떤 국헌문란의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측면에 있을 때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야당이나 아니면 이 문건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당시 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상황, 직전후 하는 이런 상황들의 얘기가 계속 속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나오는 얘기들을 지금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좀 연루가 돼 있고 생각보다 미리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신속한 수사 말씀하셨는데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입니다. 자료 일부만 받고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경찰이 이거는 국회 경비대를 압수수색한 거고요. 이 경찰이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거죠.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는데 그럼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7시간 대치 상황만 이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1시 45분에 가서 저녁 7시 40분까지 대치하다가 대략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죠. 대치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원래 영장에 나온 게 집행 시간이 정해져 있죠. 집행 시한이. 일몰까지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몰. 어제 기상청 일몰 시간이 오후 5시 14분이었었거든요. 그럼 오후 5시 14분에 접고 돌아가야 되는데 경찰이 접지 않고 해 지고도 한 3시간 가까이 지금 계속 버텼다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왜일까요? 그럼 어차피 압수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네. 일몰 시간에는 중지해야죠. 그러나 사실상 압수가 진행되지 못했고 사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군대나 아니면 군 시설이나 보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제 갔던 데가 대통령실이죠. 거기에 집무실, 경호처 뭐 이런 것들이 한 네. 4군데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 방법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역대 뭐 대통령실 과거에는 청와대 그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도
이미 제출 형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주겠다. 임의로 제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이 관례하고 어제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 그동안의 사안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었고 이번의 압수수색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네. 직접 이 행위들을 지시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저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의 대통령실의 협조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나중에 7시간 그 대치 끝에 자료 일부만 받고 철수했다 그러는데 저 네. 일부도 아주 몇 가지 기초적인 것에 불과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빠르게 탄핵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직무정지 이후에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이 대통령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뭐 사진으로 국회 뭐 경비대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 국회 경비대 말고도요. 어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지금 현재 검, 경, 공수처까지 세 군데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수본 검찰입니다. 여긴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택 그리고 방첩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국수본 경찰입니다. 경찰에서는 대통령실 저희 지금 본 것처럼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이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청 서울경찰청 그리고 국회 경비대까지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이 최소 8곳 이상이다. 크게만 봐도. 지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안이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아까 뭐 빨리빨리 뭐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압수수색도 이게 경쟁적으로 너 해, 나도 할 거야. 약간 이런 형식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검찰에서 네. 김영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을 때 그 이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현 전 장관의 어떤 집무실 공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씨는 검찰에 있는데 신병 확보는 돼 있는데 또 관련된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에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유기적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 관련해서 정권의 사냥개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끈이 떨어지다 보니 뭔가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경쟁적으로 어떤 진실 규명보다는 본인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존재 이유 물론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건 좋은데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명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흐름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계엄군, 네. 군에 대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현 전 장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부 이런 네. 식으로 좀 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위원 대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 수뇌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경찰이 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 그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날의 국무회의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대해서 약간의 포커스는 좀 달리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증거는 하나일 텐데 이게 쪼개져 있으면 진술이 엇갈렸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위한 어떤 규명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다들 너무 경쟁적으로 진실 규명보다는 어떤 이 자체적인 존재의 이유를 좀 과시하기 위함도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수사가 어제 사실 일부 좀 합의를 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이 이 군 관련해서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합동으로. 여긴 검찰이 없네. 검찰은 아직
따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주수사본부와 검찰 또 두 개의 파트가 같이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지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압수수색만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신 구속 혹은 체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이 계속 집요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어떤 의지? 체포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체포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신병 확보 견우는 검경, 공수처는 긴급 체포 의지도 있다라는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을 뭐 여기 5군데, 여기 4군데 뭐 경쟁적으로 하고 이걸 떠나서 그럼 신병 확보를 두고도 경쟁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병 확보라 함은 김준욱 대변인님. 체포 아니면 구속, 인신이 어떻게 체포되거나 구속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신 구속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어제 그 특수단,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는데도 그걸 경호처에서 막아섰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에서 이렇게 세게 막아서 7시간 대치 끝에 네. 거의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아직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삼엄한 경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네. 과연 구속하러 간다고 긴급 체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그냥 이렇게 모셔가십시오라고 할 경호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신을 이렇게 구속해 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인신을 구속하든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하든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뭐 이 압수수색이 되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뭐 긴급 체포를 시도하러 갔다가 네. 또 그 유혈 충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쟁적으로 뭐 긴급 체포, 뭐 인신 구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수사가 어떻게 좀 흐름을 잡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분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뭐 3시간 전이었는데 이건 또 5분이에요. 뭐가 5분이냐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공모회의 5분 만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계엄을 결정하는 공모회의가 있었다.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계엄 직후의 얘기였었죠. 그런데 이 공모회의 알고 보니까 5분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행안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체 언제 열려서 언제 끝난 겁니까? 였었어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선포 관련해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3일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 5분 동안 선포 관련한 계엄 이 공모회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제 관련해선 공모회의는 또 언제 열렸습니까? 해제 관련해선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 열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계엄을 선포하는 걸 결정하는 공모회의가 5분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 회의 잘 진행이 된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가지고 한 거는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 전부터 와 있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회의는 개부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한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뜻 드는 생각으로도 김기영 대변인님. 네. 대변인으로 계셨었잖아요. 국무회의라는 게 처음에 회의 시작하고 오늘 안건 얘기하고 안건만 얘기해도 한 5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안건에 대한 어떤 제안을 설명을 하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안을 건의한 사람이나 관련자 분들이 취지 같은 거를 설명하죠. 네.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를 보면 짤막하게 이제 개헌 안건 명명이 있고 그다음에 발언 요지는 없고요. 네. 제안 이유는 간단하게 그냥 헌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이거를 선포하겠다 네. 이 정도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 계엄이 됐을 때 언론에서 처음부터 제기했던 부분이 계엄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어야 된다. 의결이 아니라 심의이긴 하는데 그게 네. 제대로 지켜졌을까? 그리고 국무회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이 왜 이 계엄을 막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논란은 내용적인 면은 어떤 진영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그거를 어느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팩트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국무총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어떤 흠결이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 발동의 어떤 요건, 그런 어떤 의도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습니다라고 하자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두고도 김진욱 대변인님 또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국무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던 국무위원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이 이 국무회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의 조사까지만 받기 위해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피하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피한다고 봅니다. 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는 지켰습니다. 이번엔 시작부터 모든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 네. 그런 책임을 갖다가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면할 수 있겠습니까? 면하려고 해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다. 뭡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포된 계엄이 결국은 국회를 유린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그 내란 사태까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감경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본인들이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반성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본인들이 살 길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정말 실망이 크게 느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또 이 국무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네. 요 다음 기사 국민일보 3면. 네. 윤 계엄안 2, 3분 일방 통보 말릴 새도 없이 나갔다. 국무위원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냥 훅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이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을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누구도 찬성한 바가 없다. 다들 말리면 말려지. 그리고 얘기하고 나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데 바짓가랑에 붙잡을 새도 없었다라는 취지가 지금 이 장관들, 국무위원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른바 측근이라고 얘기가 되는 뭐 실세장관이라고 얘기가 됐던 이상민 장관은 설득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민 장관 얘기 좀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다음 기사를 보시죠. 윤 계엄 국무회의 때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고 생각을 했다. 라는 게 이상민 장관이 주변 지인 A씨한테 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잘 아는데 내 생각엔 이미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고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차라리 국무위원들이 안 와서 정족수를 안 채우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장관은 윤 대통령한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 요건이 안 됐다. 국민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한 이 지인이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현실 감각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 계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사실 윤 대통령과 진즉부터 좀 잘 알고 친분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이상민 장관이 봤을 때 이미 상당히 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좀 흥분돼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네. 대체 윤 대통령을 밤 10시에 이렇게나 지금 당장 난 계엄을 꼭 해야겠어요 라고 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어떤 절박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이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또 현실 감각이 달랐다는 건 뭐냐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야당이 20번에 걸친 어떤 탄핵, 그다음에 특검, 그다음에 예산마저도 감행 예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이게 단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 그다음에 내가 부여된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에 따졌을 때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가 있었고 지금 나온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그날 결정해서 그날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이걸 하나하나 준비를 했다는 거 보면 그날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국무총리 입장에서 반대를 강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조금 막아주길 원했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엄이란 형식으로 대통령의 고민과 그런 생각을 표출하는 거,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윤 대통령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는 얘기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밑줄을 좀 볼까요? A씨는 이 전 장관이 평상시에도 국무회의를 하면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에 쥐었다. 이 계엄 당일에도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한두 명씩 대통령 방에 가서 설득하며 시간을 끌었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저희가 직접 또 들었잖아요. 장관들. 우리 다 반대했습니다. 우려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상민 장관이 지인한테 한 얘기는 또 달라요. 아까 저기 송미령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반대했을 때 대통령 안 계셨다고. 대통령이 나가시기 전에 바지가락이라도 붙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이 뭐 이렇게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일국의 장관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안 계신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다 그 자리에서 계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다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데 이미 계엄이 선언된 후에예요. 무슨 사후 압박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일국의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소신 발언 한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까? 이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장관들이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좀 호통을 치셨어요. 어제 현안 질의에서도 호통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긴급 현안 질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4번 고개를 숙였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마치 선생님처럼 일어나세요. 자, 지금 인사하세요.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과해서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다시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의논 안 해. 네, 뭘 의논 안 했다는 건지 누가 누구랑 뭘 의논을 안 했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네, 저희 이 의논 안에 대체 뭘 의논 안 했는지 저희가 요거는 좀 목소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의 얘기인 거죠. 그 계엄 선언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난 그 국무회의에서 첫 마디가 대통령이 입을 열면서 한 게 누군가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랑 논의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 즉슨 오롯이 내 결정, 내 판단이다. 라는 얘기인 것일 텐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걸 또 처음부터 국무위원들 앞에서 첫 마디로 띄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계엄 선포라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그런 결정이다 보니까 네.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인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뭔가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한다? 사실 의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마 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과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결정적인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요. 우리가 네. 이제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주 대통령의 아주 그 뭐랄까요 강고한 리더십에 우리가 기대어 왔는데 이제는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게 이번 비상계엄에서 선포하면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일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통찰에만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 오판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제의 실패와 대통령제의 한계도 이번에 많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네.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너무 대통령한테 또 이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송미령 장관의 얘기는 그거죠. 첫 마디가 누군가랑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기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어딘가 휙 나가서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안에 있던 사람 누가 휴대전화로 보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죠. 이거예요.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 3분 만에 퇴장해서 어디 가셨어? 어디 가신 거야? 하니까 이미 1분 뒤에 선포를 하고 있더라. 퇴장해서 바로 가서 마이크 잡고 계엄을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이게 무엇이 3일 밤 10시가 넘어서 윤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마이크를 잡게끔 격정적으로 만들었냐. 왜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해 보였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국민들께서 의아하신 지점입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의문이 있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송미령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누군가 의논하지 않았다가 첫마디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상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위원들과도 의논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무회의를 비록 소집을 했고 심의는 하겠지만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통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더 살펴는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을 어쩔 수 없이 지키려고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상 형해화된 절차 지킴이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절차 자체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통령은 뭐 국무회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차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이 결단했으면 그냥 실행한다라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마디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란 얘기인 즉슨 당신들과도 의논하지 않겠다. 나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 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이미 사전에 결론을 다 내려버렸다라는 거. 그 주변에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지난달 핸드폰 바꾼 윤 대통령, 쓴소리하던 사람엔 번호 안 줘. 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바꿨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왜? 기존에 있던 번호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이게 좀 나의 문제인 것 같다. 나도 얘 바꾸겠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같이 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럼 바꾸고 난 다음 바꾼 번호를 누구한테 줬느냐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호 연대 교수는 나도 번호를 받지 못했다. 예전엔 텔레그램으로 쓴소리라도 전했는데 이젠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쓴소리하던 사람한테 번호를 안 준 거 아니냐. 그럼 윤주진 위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내 생각이 더 강화되는 이 악순환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후에 바로 뭐가 됐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다선 의원들은요. 남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떨어져도 보고 네. 정치적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요. 아, 내 고집대로 하면 실패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은요.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 정치의 고비를 겪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부터 가져왔던 아주 완고한 그러한 성격, 어떤 품성, 태도 이런 것들을 교정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 또 실패해보지 않은 정치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오판을 하는가라는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사실은 반짝이는 스타, 신인 이런 거에 좀 열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과거에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다면 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실패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를 반추하고 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적 여유도 없었던 상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볼까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할 때면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 라면서 버럭 화를 내곤 했다고 한다. 그럼 장 변호사님, 네. 나는 박근혜랑 다르다. 그럼 그게 계엄이었던 거냐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 지난 여름 한 8월, 9월 정도에 민주당에서 김인석 최고위원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일각에서도 저거 제보 내용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부 방향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김인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를 꺼냈을 땐 사실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좀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화를 잘 내신다라는 얘기들이었어요. 뭐 대통령이 경로한다, 뭐 경로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세워져 나온 일들이 있었는데 네. 화를 잘 내는 대통령과 그리고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연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새 전화번호, 바뀐 번호를 아는 사람과 그 번호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돼서 이른바 찐윤 세력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또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 같고 지금도 대통령이 사실상 칩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국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분들이
혹시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옹호해주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오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탄핵 정국이 되던 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런 부분은 대통령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나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되돌릴 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여 지금 칩거하고 있는 지금 중에도 혹여 일부 이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이 소통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이때 계엄을 생각했던 건가? 난 달라라고 나름 마음 한 구석에 계엄을 갖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 총선 패배 뒤 계엄권에 무릎 꿇고 안 된다 만류한 적도 제가 아까 일면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한 얘기입니다. 초여름에 만찬을 같이 했었는데 이 김용현 당시 장관이랑 같이 있었던 이 자리였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뭐 말렸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윤주진 위원님. 예. 총선 패배라고 한다면 4월입니다. 4월, 뭐 초여름, 4월, 5월 상관이라는 것 같은데 4, 5월 때 이미 계엄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전에는 사실 경호실장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측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는 경호는 물론이고 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계속됐죠. 또 김여사 문제가 바로 터졌죠. 그리고 특검 탄핵 계속되는 그러한 공세 속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입법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총선까지 대패한 그런 이제 설상가상의 상황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저는 주변에서 계속 어떤 계엄의 유혹을 좀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에 대해서 물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런 아주 효과적인 카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현혹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것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허용 범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저는 사실 계엄을 나름대로 좀 준비했다라는 의혹도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을 본인이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제 예산 삭감 그리고 김여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바로 이것으로 대통령의 이성을 약간 상실하게 만든 저는 그러한 아주 그 불미스러운 과정이 연속되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계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점점점 본인도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그 유혹에 좀 빠져든 게 아닌가? 저는 그 나중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 주변에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호실장 하면서 같이 지근거리 있으면서 더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김용현 다 쓸어버리면 되지. 대선 캠프 때부터 계엄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보겠습니다. 윤 후보 집권 후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 시위가 열릴 가능성에 관한 이 화제가 나왔는데 캠프에서 그때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게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의 생각이 윤 대통령과 같이 전달이 되고 또 혹은 맞물리면서 결국 실제 설마 그럴까 했던 계엄이 현실화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처럼 수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용현 장관입니다. 좀 전까지 김용현 장관 얘기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기사 같이 보실까요?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 건강엔 이상 없어. 어제 오전 점심시간이 좀 돼가고 있는 그 시각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건 추미애 의원이에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다. 새벽 12시경 김용현 씨가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불발로 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김용현 씨가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시간 동안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건데 그럼 왜라는 거죠. 억울해서 혹은 사죄의 의미 무엇이냐 이 시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잡혀있던 날이었거든요. 네. 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했다라는 건 판사 앞에 가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럼 법원을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장이 나온 건데요. 영장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대기하는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데 사실상 긴급 체포로 신병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영장 청구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제발로 검찰에 갔다가 긴급 체포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심경의 변화가 생길 것 아니냐.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라면 검찰의 수사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 방향이 비록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해놓고 수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수사 방향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이 계엄의 모든 일을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본인도 이 상황에서 억울함, 뭔가 심경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나 뭐 평가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국민들께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런 식은 아닙니다. 절대 될 수 없고요. 지금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고 사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날 상황에 대해서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소상하게 국민들께 밝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책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 것이고 본인의 신병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 앞에 어쩌면 본인의 어떤 목숨까지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은 없는 상태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목숨은 가장 소중한 거죠.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입시 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입니다. 원심 확정된 의원직 상실하고요. 구속이 된다라는 거죠. 이 조국 대표 사실 지금 현재 2심까지 끝났죠. 그리고 3심이 마지막인데 이 3심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럼 1, 2심이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죠.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 근데 선고기를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연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이 안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주진 위원님 예. 혹시 오늘 이 답이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대법원에서 사실 이거를 요청을 받았는데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선고가 안 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워낙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하수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히려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즉 네. 여당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위기에 내몰려 있고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국에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나름의 야권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또 대선 주자이기도 한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 선고를 연기하면
마치 정치적인 어떤 압박,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대법원이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부담이 저는 오히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드리고 네. 또한 1심, 2심에서 너무나 일관되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아마 조국 대표에게는 이런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네. 본인의 어떤 판단은 본인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대로 독자적으로 판단이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그냥 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아마도 2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1심, 2심이 다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뭐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11시 45분이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이에요. 물론 그 조국이 이 조국이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조국혁신당에 지금 조국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윤 의원님.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너무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민주당과 뭐 합당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탄핵 정국에 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탄핵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권은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이렇다 할 대권주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좀 협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뭔가 그 사면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입지가 좀 줄어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좀 더 협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